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공부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코어바디스 서울 아파트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80건입니다. 12월에 1125건, 11월에 1364건. 지금 3개월째 1000건 내외 거래 절벽입니다. 1년 전에 6개월 이동 평균 거래량이 대략 8,800건이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작년 9월부터 평균 거래량 4,000건, 지금은 6개월 평균 거래량 2,100건입니다. 평균적으로 1년 전보다 한 4분의 1 이상 거래가 사라진 것입니다. 작년 9월 거래량이 2,699건이었는데 3,000건 밑으로 침체되면서 아파트 시장 비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 두어 번 정도 심상치 않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7개월째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제가 이 데이터를 집계해서 이게 한 번씩 분석을 하고 있는데 2008년 11월에 1163건이 지금까지 최저 거래량이었습니다. 이때는 금융위기 당시였습니다. 2019년 1월 전후로 한 4개월 정도 거래가 침체된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1,500건 이상은 유지가 되었는데 거의 지금 20여 년 만에 최악의 거래 절벽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세금 폭탄 연중 터지는 중에 대출금리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코어바디스 서울 아파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 어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가을 기준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지금 12억 원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보도가 됐었는데 2016년에 대략 6억 원대였으니까 한 5년 만에 200가량 오른 값입니다. 그런데 거래 절벽으로 한 7,000건 정도 거래가 사라졌으니까 이거 이제 거래 대금을 한번 계산해 보면 사라진 거래 대금이 한 달에 대략 한 8조 원 가까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정도 거래 대금이 사라지면은 이와 관련된 수수료 시장 사라지고 인테리어 시장, 이사 시장, 또 이사하고 나면은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외식 같은 이런 거 여러 가지 파생 시장 싹 사라진 거고, 세금 시장 즉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이런 세금 시장도 사라진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거대한 자금이 아파트에 지금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세금만 빨리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파트 매수하는 사람들이 대출 평균 얼마나 사용하는가 이것도 이미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빚이 어느 정도인가 이 말인데 이거 매수인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없는 경우는 저거는 전세거나 반전세일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제외를 해버리고요. 아니면 극히 매우 희소하게 전에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건 일단 제외하고 조사를 해보면은 평균 한 5억 내지 8억 정도 이 사이인 것 같습니다. 강남하고 강북하고 지역에 따라 이제 대출이 다른 거죠. 집값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료 중에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그래프하고 주택담보대출하고 가계대출 연도별 집계한표 그거는 제가 작성을 한 것이고요. 다른 그래픽은 참고한 것인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16년에는 561조 그리고 증감을 보시면은 17년도, 18년도 여기까지는 비교적 완만하게 그냥 과거 평균처럼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 2019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서 대출이 늘어난 것인지 대출로 집값을 밀어 올린 것인지 달기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지금 이런 논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2018년까지는 대략 한 41%에서 44% 사이 이것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에 56%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로는 그야말로 대출 광풍으로 묻지마 빚내서 이제 아파트 투기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끌이라고 그런 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여기서 미국 30년 모기지 금리 추세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아직 본격적인 그 금리 인상은 아직은 시작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죠. 최근 한 2년간 대략 한 3.1% 선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지난주에 4.15% 찍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적어도 한 3년은 돌아갈 것 같고요. 그래서 모기지 장기 그래프를 보면은 대략 한 6%대까지는 지금 저 상승 추세가 6%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래야지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 일단 마무리되면서 모기지 금리는 장기 모기지 금리는 한 6% 근방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올라가서 일단 다음 단계 방향성을 탐색을 하겠죠. 그 수준까지 일단 올라간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19년 그때 그 아파트담보대출 급증할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그 시기에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대략 한 2.5% 선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씩 변했었는데 한 평균 2.5% 잡고 금년 1월 현재 대략 3.85%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4%포인트 오른 거 아니냐. 그런데 한국도 글로벌 그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여기 분명히 연동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략 한 3년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한국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한 5.5%까지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산수를 하면은 1% 금리 오르면 대출 1억당 연간 이자 증가액이 한 100만 원 가량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그 금리 저점하고 고점 차이가 한 3%포인트 되니까 1억당 300만 원. 그래서 평균 대출 잔액 6억 원 환산하면은 연간 이자 부담 증가액만 1,800만 원입니다. 증가액만. 매월 이자가 한 150만 원 정도 앞으로 추가될 거다. 이렇게 그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100만 원 내는 분은 앞으로 150만 원 추가해서 한 250만 원 이자를 내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 정도면 월세 사는 거죠. 그래서 소득 증가보다 이자 증가가 현저하게 높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략 한 3년에서 5년간 가계의 소비 여력은 현저하게 위축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수 경기는 살아나기 매우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보도를 보면은 지금 그 한국 가계대출 잔액이 뭐 한국 GDP 97%가 됐다느니 뭐 넘었다더니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표로 정리한 것은 대출만 그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과 일반 대출 더하면은 가계 대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 가계 신용잔고 이렇게 그 통계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는 대출 잔액 플러스 신용카드 쓴 거 이런 거 있죠. 이까지 다 합산을 하면은 이미 GDP 넘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부채 증가 속도가 연간 한 7, 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GDP 성장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의 늪, 한 번 빠진 부채의 늪에서 점점 더 깊이 빠질 가능성이 높지 거기서 헤어져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여기에 세금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건 매년 터집니다. 세금 폭탄은. 집 사면 샀다고 취득세, 등록세, 팔면 팔았다고 양도세, 안 팔고 살고 있으면 살고 있다고 재산세, 약탈을 당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당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다주택은 호구가 될 팔자 아니겠는가? 1주택 또는 무주택이 상팔자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주택 관련 세제 지금 합리적으로 좀 조정은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세부담이 좀 낮아질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만약 그래서 새 정부 초기에 막연한 어떤 그 기대감으로 거래가 좀 돌아간다면은 가격 불문하고 팔고 탈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말이죠. 먼저 한 4가지 정도 제가 이유를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아파트를 소유하기로 결정하는 자는 영원한 채무자, 즉 노예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것과 같습니다. 네? 국가의 세금 약탈의 대상이고요. 은행의 이자 약탈의 대상입니다. 본질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노예를 해방을 시켜줘야 하는데, 즉 매수자는 매도자가 빚낸 것보다 더 많은 빚을 내야 한다는 구조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채 증가한 것이 결국 가격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부채 2배 정도 늘어나서 주택담보대출 2배 정도 늘어나서 아파트 가격이 2배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2배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평균적으로는 지금 주인보다도 매도자보다도 매수자 부채는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말이죠. 매도인 즉 현재 소유자는 그가 소유한 이래로 지출한 모든 비용 즉 약탈당한 돈을 새로운 노예 즉 매수인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매도인이 매수 당시 부담했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이자 이런 거 모조리 새로운 호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떠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구조였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매수자는 이런 내용을 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떠나고 싶을 때, 즉 새로운 매수자가 팔고 떠나고 싶을 때 지금부터 내가 부담하게 될 그 모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자 다 부담하고서 나를 해방시켜줄 새로운 호구가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순환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인구 감소입니다. 바로 총인구 감소하고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고 있고 서울 인구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2, 3년 이내에 가구 수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관련되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제가 예비고사, 본고사 보던 시절에 예비고사 수험생 총 숫자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대략 한 130만 명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서울대 입학 정원이 3,315명. 이건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능 수험생 얼마입니까? 대략 한 40만 명 안 되죠? 예. 초등학생 입학하는 숫자는 더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략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해마다 50만 명 내지 60만 명씩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 앞으로 빈집이 생기겠죠. 잠재적인 매수 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 감소한다는 건. 가령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 시기에는 해마다 50만 명에서 60만 명 이상 왕성한 새로운 아파트 매수 세력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예? 아파트 시장에. 즉 새로운 노예를 구하기가 너무나 쉬웠는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지금부터는 정반대로 잠재적인 노예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공급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 주택이라는 게 집이라는 건데 법률적으로는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지만 본질은 수명이 좀 긴 내구재, 동산의 특수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게 경제적 특성입니다. 예. 진정한 부동산은 토지뿐이죠, 토지. 물론 토지도 위치와 용도에 따라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 이 동산의 본질적인 특징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찍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공급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용이하게 하고 용적률 높이고 또 고도 제한 풀고 이렇게 공급을 늘리는 거 이거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날로그 방식이고 지금 첨단 ICT 시대에 맞게 교통망 획기적으로 개선해버리고 건물 문화나 주거 문화를 확 바꿔버리면 이것도 아파트 공급량 확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금 폭탄이 본질적으로 완화되기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 장기 거주 1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폐지하고 양도세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지금 이런 어떤 그 주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장기 거주 1주택 세금 부담을 확 경감을 시키면 어디서 더 늘려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다주택자 세금 부담은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할 때도 취등록세 완전히 사실상 없애버려서 취등록세라는 게 장부 기장하는 어떤 그 실비 수준. 그래서 가격 상관없이 건당 한 10만 원 정도로 통일시켜버려서 징수하고요. 지금과 같은 취등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하는 거는 가령 2주택이나 3주택부터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오히려 더 강력하고 성능이 훨씬 좋은 세금 폭탄을 첨단 세금 폭탄을 새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이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저항감이 국민들 대부분에게 지금 그 기본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코로나 지원금이라는 거 이거 안 받아도 되는데 사실 주니까 받기는 받은 건데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왔을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빚내서 아파트 소유한 사람들한테 세금 폭탄 터뜨려서 그 약탈한 돈 찔끔 나눠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편 대달라고 이렇게 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웃음이 나오는 거 아니? 앞으로 만약에 집값이 내리면은 그 다주택 호구들이 약탈당한 세금 물어내라고 징징거릴지 궁금해져서 그래서 좀 웃음이 나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